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99페이지죠. 299페이지. 번호도 좋네요.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우리는 지금 계속 부가가치세를 공부하고 있는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이 가장 양이 많고 또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에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셨으면 접근하는데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양이 많을 뿐이죠.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해요. 이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바로 세금이 나와버리니까요. 그래서 근데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 가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를 이제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이 달라요. 말은 비슷한데 개념이 달라요. 공급 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에요. 보통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공급 대가는 물건가 가액 더하기 부가가치세예요. 가액 더하기 부가세. 근데 공급 가액은 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 그냥 가액, 물건가만 해당이 됩니다. 가액.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보통 공급 가액이라는 거,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은 대가, 공급 대가는 VAT 포함, 공급 가액은 VAT 제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칠 때는 이 개념 잘 아셔야 됩니다. 대가는 포함, 가액은 제외. 공급 가액은 부가세 제외, 공급 대가는 포함. 구분하시고요. 원칙적인 과세 표준이 밑에 나옵니다. 원칙적인 과세 표준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금전으로 받은 그 대가가 과세 표준이고, 금전 외액을 받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입니다. 시가. 그러니까 기억은 이언입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부가세 제외한 금액, 받은 금액이고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현물로 물건으로 받았다. 그러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공급한 시가입니다. 받은 게 아니고 공급한 시가가 과세 표준입니다. 유형별 과세 표준을 보시면 외상, 할부 판매 이런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이고요. 장기 할부 판매, 개념이 좀 다르죠. 장기 할부 판매는 할부 기간이 1년 넘는 거. 이거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계약에 따르는 겁니다. 전체 공급 가액이 아니고, 전체 매출이 아니고, 받기로 한. 만약에 1년 넘게 계약 기간이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고,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장기 할부 판매 계약. 그래서 매달 할부 부분을 받기로 했다. 그렇다면 전체가 다 과세 표준이 되는 게 아니라 1기 과세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죠. 그럼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6번 받는 거, 이것만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기 과세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또 6개월간, 이때 6개월 동안만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것만 과세 대상,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각각 과세 기간별로 쪼개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완성도 지급 기준, 중간 지급 조건, 이것도 역시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똑같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든 그 규정 자체는 똑같아요. 그리고 역시 계속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게 역시 똑같습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외상 판매, 할부 판매 1년 이내 거 제외하고는 다 받기로 한 계약의 각 부분입니다. 2번입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별표 2개죠.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중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잘 물어봅니다. 포함되는 것. 장기 할부 판매나 할부 판매할 경우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많이 그런 말 하죠. 할부로 살 수 있는데, 할부로 사면 매월 얼마 해가지고 합계가 110만 원인데, 할부로 사면 10만 원인데, 일시불로 내시면 10만 원 할인해서 100만 원만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셨죠? 여기서 차이 나는 거, 10만 원 차이 나는데, 이 10만 원이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과세 표준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기타 등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포장비, 운송비 같은 것도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면, 대가의 일부라면 다 과세 표준에 포함돼서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부가세 내요. 대가의 일부는 다 포함된다. 불포함하는 거 또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포함,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 기억나시죠? 재무회계 할 때 이런 거는 다 차감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다 차감된다는 겁니다. 애누리, 환입, 할인 이런 것들은 재무회계에서도 차감하고 부가세 과세 표준에서도 차감됩니다. 불포함이니까 차감되는 거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구매자죠. 구매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 뭔가 부서졌다. 택배를 받았는데 11번가 나 지마켓에서 주문해가지고 택배를 받았는데 부서져 있더라.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부서졌으니까 환불해주세요 라고 전화 걸어서 말하죠. 사진도 보내주고. 그겁니다. 그럼 환불해줘요.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되어 있으면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이 뭐냐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이에요. 어떤 국책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면 나라에서 그건 돈도 안 되는 일인데 네가 나라를 위해서 잘 수고하는구나. 그래 보조금을 줄게 하고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때 받는 금액을 말해요. 이런 거는 부가세 세금을 매길 게 아니죠. 나라에서 받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 과세 표준이 아니다. 부가세 세금 내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 이거 연체이자, 이자 상당하고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장기 할부함의 이자하고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 이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 어떤 A라는 사람이 B한테 물건을 사가지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 달 말까지 드릴게요 했다가 다음 달 말까지 돈이 없어서 또 그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할게 계속 연장해가지고 돈을 못 갚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물건 파는 거랑은 상관없이 돈이 없어 돈을 못 갚아서 나오는 이자에 불과해요. 물건 판 거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 이자는 물건의 거래하고 상관없이 그냥 돈을 못 갚아서 생긴 이자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불포함. 과세 표준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할부의 이자 상당액. 이건 정상적인 그 할부 이자예요. 그런데 밑에 리얼버는 정상적인 할부 이자가 아니고 돈을 못 갚아서 생긴 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 지연 연체 이자 이 부분은 부가세 과세 대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거는 물건 판 거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로 제공되는 포장용기 또는 포장비용. 반환 조건부 돌려줄 겁니다. 포장용기가 굉장히 비싼 경우가 있어요. 어떤 큰 기계장치에 큰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또는 아주 중요한 굉장히 비싼 보석의 케이스, 배송을 위한 케이스, 굉장히 비싼 보안이 잘 돼 있는 금고 같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환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반환되는 거니까 금고까지 팔지는 않는 거죠. 포장 용기를 돈 받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한 게 아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 봉사료는 종업원의 봉사료,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 음식점 같은 데서 서빙해주면 계산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급 가액, 뭐 100만원짜리는 100만원, 비싼 음식점이니까 VAT, 부가세 10만원, 봉사료 따로 적으면 봉사료 따로 뭐 20만원 이렇게 적혀요. 그럼 이 봉사료는 물건을 판 게 아니고 그냥 직원이 서빙해 준 거에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가가 구분하여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까지. 기억연득을 열면 비업, 이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구나. 매출하고 상관없구나. 물건 판 게 아니다. 그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포함되는 것, 포함하지 않는, 불포함하는 것. 잘 구분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역시 별표 3개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과세 표준, 공제한다는 말은 빼는 건데 빼지 않는 걸 말해요.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이런 것들은 개념상으로 세금을 좀 줄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과세 표준에서 뺀다라는 그 개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손금, 떼이는 돈이죠. 대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부가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다만 대손세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긴 합니다. 대손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고 부가세 10만 원까지 해가지고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110만 원 전에 다 못 받은 경우가 있죠. 떼입니다. 대손입니다. 대손의 경우에 매출에 대한 부가세 10만 원을 부가세는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떼었다. 그렇다면 떼는 거니까 못 받은 거니까 부가세 10만 원을 공제해주자. 대손세액 공제입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에서 빼는 게 아니라 대손세액 공제라는 다른 공제 항목을 만들어서 빼요. 그래서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빼지 않고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요. 판매 장려금. 판매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판매 장려 물품은 사업상 증여. 이건 간주 공급 사업상 증여로 봐요. 판매 장려금은 매장에서 거래처에서 뭔가 많이 사주더라. 또는 잘 팔더라. 그러면 니 잘 파네. 그럼 내가 보조금으로 또 얼마를 줄게. 그 대가를 얼마 줄게. 실적이 좋으니까 보상해 줄게.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받아도 과세 표준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하자 보증금. 하자의 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는 자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보관하는 대금. 물건을 아파트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사면 시행사,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입주자한테 팔죠. 파는데 주민들이 살면서 수리할 일이 많아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거는 이제 하자 보증금을 건설사에서 이렇게 은행에 예치를 해도요. 하자가 생기면 이 돈으로 보수하고 수리도 해라. 그런 의미죠. 이런 것들은, 이런 하자 보증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깍깍 외우려면 좀 잘 안 외워져. 사실 3개밖에 안 되는데 잘 안 외워져. 아까 나왔던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 299페이지 아래쪽에 나온 항목들은 이해가 돼요. 다 항목들 하나하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건 판 게 아니네. 과세 표준에서 째야 되겠네. 싶은데, 이 항목 3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첫 글자 따가지고, 대장하,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장하 하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그럼 대장하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대장하, 공제하지 않는다. 넘어갑니다. 외화 환산할 때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우리 재무회계 할 때도 외화 환산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그냥 처음에 딱 볼 때는 좀 어렵긴 한데 덤벼들어서 막 해보면 또 누구나 다 풀리는 그런 게 외환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 환산시 과세 표준. 대가를 외화로 받아서 환가할 때, 환가한다는 말은 원화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도래 전에 환가해버린다. 그러면 그 환가한 금액, 원화로 바꾼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면. 그런데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보관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입니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재정환율이 뭔지, 기준환율이 뭔지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보통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거의 다 기준환율로 나옵니다. 어쨌든 보시면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바꾸면 원화로 바꾼 금액이 과세 표준, 거기에다가 부가세를 물리겠다. 그런데 공급시기 전이 아니라 이후에 외화로 받아 보관 중간에 지급받아. 이때는 원화로 환가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공급시기 이후에 받았다. 그렇다면 원화로 바꾸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공급시기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과세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급시기 도래 전, 도래 후 달라요. 공급시기 도래 전에는 환가, 공급시기 도래 후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세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액이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부가가치세 세액을 말해요.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거래된 금액, 돈을 주고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 표준을 하겠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원짜리 물건은 10%가 붙어서 1,000원 붙어가지고 거래 금액이
11,000원이 됩니다. 11,000원에 거래했다. 부가세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여기서 10,000원이 과세 표준이고, 과표 과세 표준이고, 1,000원이 세액이죠. 부가가치 세액. 역시 11,000원에 거래됐다면 11,000원 곱하기 110분의 100 하면 10,000원이 나옵니다. 이 10,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게 10,000원, 당연히 과세 표준입니다. 원래 물건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니까요. 나머지 1,000원은 부가세 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전체 거래 금액의 무조건 110분의 100입니다. 110분의 100. 110원 부가세 포함된 거, 100원 부가세 포함 안 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6번으로 갑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저가 또는 무상거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보시면 표만 보겠습니다. 표 보시면 특수관계자와 거래합니다. 특수관계자는 대표적인 특수관계자가 부모 자식 간이라고 했습니다. 부자 또는 모자, 부녀, 보녀. 재화의 공급 시 무상 공급을 한다 해도 시가로 과세가 되고, 저가 공급 싸게 거래한다 해도 무조건 시가입니다. 뭐 돈을 안 받아도 시가고, 돈을 받아도 좀 더 적게 받으면 시가고, 시가로 거래하면 무조건 시가가 되겠죠. 그런데 특수관계자의 거래이기 때문에 뭐 돈을 안 받거나 좀 싸게 거래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가족 간의 거래라는 정도 되면 그렇겠죠. 용역도 똑같습니다. 저가 싸게 거래했다. 그러면 뭐 시가로 갑니다. 그런데 무상일 때는 다릅니다. 무상일 때는 원칙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닌데 딱 하나,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용역은 시가로 간다는 거.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데 부동산 임대용역,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시가로 과세된다. 앞에 한번 나온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기억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자의 거래에서는 다 시가로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시가. 공급한 시가. 다 공급한 시가죠. 공급한 시가, 공급한 시가. 근데 딱 하나, 무상 공급,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임대용역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 공급은 시가로 과세가 된다는 거. 넘어갑니다. 재화의 공급, 간주 공급 시 과세 표준. 301페이지네요. 301페이지 맨 위에 재화의 간주 공급 시 과세 표준 보시면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역시 시가입니다.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된다.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표 보시면 간주 공급은 시가가 과세가 되고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입니다.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하죠. 이거 한번 써두시기 바라면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합니다. 직매장 반출. 간주 공급의 일종이었고요. 직매장 반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취득 원가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시가가 아니고 이것만 취득 원가라는 거죠. 근데 단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해서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공급 가액이 된다는 거. 뭔가 더해지면 더해진 가격을 공급 가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원칙 시가. 원칙 전체적인 간주 공급은 시가인데 간주 공급 중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취득 원가가 된다. 그런데 어떤 금액을 더한다면 더해서 파는 가액, 공급 가액이 된다. 예외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주 공급 시가인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거는 취득 원가. 그게 뭔가 가액을 더해서 나간다. 그러면 공급가액. 넘어갑니다. 재화의 수입 시. 뭔가 좀 많아요, 여기서는. 재화의 수입 시 과세 표준 보면 이런 게 다 더해집니다. 관세의 과세 가격,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유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게 전부 다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딱 보고 재화의 수입 시 과세 표준은 전부 다 더하는 거네. 다 세금, 다 세금이 다 더해지는데 관세, 과세 가격도 더해지. 이것만 세금이 아니네. 이것만 동그랗게 쳐두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이 다 더해지고 관세, 과세 가격까지 포함된다는 거. 이게 재화 수입시 과세 표준.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문제가 나오면 어렵지 않습니다. 각종 세금 다 더한다. 관세, 과세 가격까지 더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은 매입한 거, 매입액에 10%를 곱한 거죠.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하여 동그라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용역 또는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형계산서 수치, 매입자 발행 세형계산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세형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거 신용카드 쓴 거예요. 현금 영수증, 찍불카드 다 신용카드랑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도 있고 대손세액 등도 있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개념은 좀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역시 세금계산서든 뭐 매입자 세금계산서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찍불카드 다 비슷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다 되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다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부가세에서는. 다음 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거.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데 의제한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 수준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과세사업자가 일단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과세사업자가. 어떤 거?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거의 다 면세가 되죠. 과일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이런 거 다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식당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 식당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과세가 돼요. 그런데 식당에서 쓰는 원료를 보면 농산물 많죠. 뭐 축산물, 기타 등등 물고기라든지 소고기, 돼지고기라든지 쌀, 뭐 야채 같은 거 거의 다 재료들이 면세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식당은 면세 재료들을 샀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어요. 면세니까. 매입세액이 없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그래도 조금 해주겠다.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주겠다. 그게 이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이런 것들,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 이런 것들을 사온 거에 일정한 공제율이 있으면 좀 복잡해요. 공제율을 꼭 해주면 이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개념만 이렇게,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샀을 때 세액 공제,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게 있더라. 이게, 의제매입세액 공제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 떼었을 때, 떼이면 부가세 같이 떼이죠. 100만원짜리 물건 팔면 110만원 받아야 되는데 110만원 전체 다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 해가지고 물건값도 떼었는데 세금이라도 좀 깎아주자. 그렇죠. 세금 깎아줘야 되겠죠. 물건값 떼었으니까 아깝죠. 그런 겁니다.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매출 채권 등을 못 받게 된 것을 대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대손이 확정된 세금도 못 받으니까 이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손 금액에다가 110분의 10을 곱하면 대손세액 공제액이 나와요. 이게 부가가치세액이죠. 부가세 합해서 11,000원짜리인데 이걸 못 받게 됐다, 떼었다. 그렇다면 곱하기 110분의 10 하면 1,000원이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11,000원짜리는 이걸 구분하면 10,000원은 물건값이고 1,000원은 이게 부가가치세다. 이 부가세를 이렇게 110분의 100으로 계산해가지고 도출해서 이거는 대손세액 공제란 걸 해서 세금을 좀 덜 내게 만들어 줄게. 물건 팔고 물건값도 떼었는데 세금이라도 깎아줘야지. 그렇죠. 다음에 3번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별표 3개짜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세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될 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이 세금계산서의 신뢰도가 확 떨어져서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단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확인이 됐다면 공제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착오라면 괜찮다, 봐줄게. 여기서 중요한 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 이때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세형계약서로 인정을 못 받는데 그것도 착오로 잘못했다. 착오 단순한 실수다. 그렇다면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매입처별 세형계약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 기재 이것도 비슷합니다. 기억리험분 두 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할 때는 사업자들끼리 거래할 때는 세형계약서를 주고받는 게 정상적인 거래고 그것도 아니라면 시중카드 같은 것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세형계약서가 부실하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안 되고 부가세 신고할 때 세형계약서를 다 묶어서 정리해가지고 합계표라는 걸 제출해요. 세형계약서 합계표에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부실하게 기재했다. 그러면 또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미제출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부실 기재했을 미기재 이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역시 또 단 착오일 경우에는 확인이 되면 또 공제가 해줘요. 실수할 수는 있지. 실수를 많이 할 기회는 다 있습니다. 세법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한 거. 이거는 매입세 공제 안 돼요. 우리 부가세 우리 맨 앞쪽에 첫 시간 할 때 이런 거 나온 적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리고 가산세도 1% 있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세는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세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매입세 공제 안 되는데 단, 예외입니다.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20일 동그라미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1기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죠. 2기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쭉 사업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했어요. 이때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하다가 6월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는데 7월 15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 이때 등록 신청을 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던데 세금 많이 내야 되겠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세기간 끝나는 6월 30일 과세기간 끝나는 거죠. 이때부터 20일 이내 7월 20일 이내 이때까지 등록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가지고 과세기간 기산일 공급 등록 속하는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이라면 기산 시작하는 날이죠. 1월 1일부터 쭉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다시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세는 공제가 안 된다.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 여기서 7월 20일이죠.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이때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기산일은 시작하는 날 1월 1일 이때부터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해되시죠? 오케이. 말이 좀 어려울 뿐입니다. 내용은 쉽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얼번입니다. 토지 관련된 거는 토지 공급 자체가 면세죠. 그래서 토지 관련된 건 면세입니다. 또는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또 면세입니다. 토지 취득원가를 고정하는 지출하고 매입세액 또는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도 하고 면세사업 관련된 거는 다 면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입세 공제 자체가 안 됩니다. 면세라고 하면 부가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은 토지를 샀는데 토지 취득원가 기억나시죠? 매입 부대 비용, 토지 정지 비용이라든지 건물이 있었다면 건물을 부수는 비용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건 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토지 자체가 면세니까. 미연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이건 사업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공제 대상이에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봐요. 보통 소형 승용차라고 해서 소형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경차 제외하고는 작은 승용차부터 대형 승용차, 제네시스라든지 하여튼 큰 회장님들이 타는 그런 승용차까지 외제차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큰 거 다
직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봐요. 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사업에서 승용차를 쓸 일이 많긴 한데 공휴일되면 또 가족들이 놀러 갈 때도 쓰고 시장 보러 갈 때도 쓰고 그래서 이거는 사업용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다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봐버리는 겁니다. 승용차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접대비, 기밀비, 교제비, 기타 등등 접대 유사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접대는 뭔가 좀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뭐 술 마시는 거가 연상이 되죠. 그런 거는 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세금 공제를 못 받게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는 또 공제가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302페이지까지 우리 열심히 그 관련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객관식 문제 들어가겠습니다.